예산안 합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오늘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접점 모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커서 오늘 중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합의 시한 당장 오늘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견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에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네, 서로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오늘까지 이제 오전까지도 막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만남 9시 45분부터 만났지만 이제 좀 끝났고 각 당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는 저희가 들려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릴 텐데 합의점 오늘 하나 찾겠습니까? 그건 저도 제가 협상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헌법 54조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은 이제 정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회계연도가 우리나라가 1월 1일에서 시작해갖고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거고 그거는 헌법 밑에 하위 법률이 아니고 헌법에 그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건데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게 2014년부터인데요. 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다 처리가 됐는데 이번만 유독 지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야당에서 너무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여당은 이제 야당에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전체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양보하고 하면서 다 타협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 하나가 법인세 처리 하나 가지고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여러 가지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그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라는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의 이 법인세율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우리 대기업 감세 우리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우리 기업 103개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의 주장은 54,400개의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인하거든요. 우리 신지호 의원님하고 이 방송 들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쟁점이라면 그래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으니까 새롭게 정부를 운영할 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니 야당에서도 25에서 22까지 내리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느 중간 지점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 아니기도 그렇습니까? 하죠. 예.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중소 중견기업도 어려우니 그 부분에 법인세를 깎아주자라고 하면 그것도 일부 수용해서 충분하게 타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걸 고리로 해서 다른 것에서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후 눈치 보기 막판 줄다리기가 오늘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원래 우리 법인세 그 최고 세율이 22%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25%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대만의 TSMC가 이제 삼성전자를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의 법인세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20%예요. 우리보다 5%나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법인세를 그 올린 거라면 윤석열 정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당신네들 얘기처럼 법인세 낮췄는데 이 낙수 효과라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정말 억지 논리예요. 우리 지금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갖고 그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갖고 이 법인세가 낮아져가지고 법인세가 낮아지는 순간 국회에서 통과하는 순간 아마 그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고 거기 또 임직원들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그 법인세를 무슨 뭐 재산 개념으로 봐가지고 초부자 감세다 하는 건 좀 너무 억지 논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만을 특정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인세 인하, 법인세가 신조 의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대만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법인세 비율을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충분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대만과의 경쟁력을 본다면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그렇다면 법인세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혜택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 중견기업과의 어떤 그 형평성 이것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개제의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서로 오늘 중으로 아까 뭐 김진표 의장도 그래 중재안을 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 네. 뭐 그렇게 좀 타협을 좀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사실 그간 합의 처리를 계속 좀 강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인세 말고는 어느 정도 또 의견이 좀 맞는다는 말도 있어서 25%, 22% 이거 말고 뭐 23%, 23.5%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찾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럼 오늘 되겠다 생각할 텐데 네. 지금까지는 23%, 24%라는 다른 가능성이 아예 그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아니 있는 국민의힘은 그런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예. 그렇지 않다고.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그렇게 민주당과 타협을 이제 여당 안을 받는 대신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소 중견기업 54,400개의 법인세 인하 이 문제도 일정 부분 좀 수용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럼 뭐 김진표 의장이 이 협상 시한을 오늘 안 되면 조금 더 뭐 연기하자, 뭐 다음 주까지 하자 이렇게 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아니 그럴 있다고 수도 보세요? 있는데 기왕이면 지금 어쨌든 국민들은 당장 내년에 뭐 집행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민생에 고통받는 중에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뭐 신조 의원님과 저랑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권한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왜 그걸 못 할까요? 근데 이 예산에 있어서요, 저는 법인세율 그렇게 뭐 그 조정안도 절충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 자체 안을 민주당이 그 수정안으로 뭐 다수의니까 처리하겠다. 이게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일도 없다고 보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보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 국회의원들이요 지역구 예산 그 증액해 놓은 게 30조가 넘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민주당 의원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자기 지역구에 도로 깔아달라, 철도 연결해달라, 뭐 해달라 해갖고 지역구 예산을 그 30몇 조 원을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통과시키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을 국회가 자체적으로 감액하는 건 가능한데 증액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우리 자체 그 감액한 걸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괜히 그냥 으름장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뭐 지역구 증액 이런 거에서 아직까지 좀 조정이 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신 의원님께서 저랑 같이 국회의원도 해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증액 예산이 30조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국민께서 오해하실 소지가 있고 지역구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된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한결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아서 증액이 더 많다라고 논리는 그것은 너무 건너뛴 이야기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여당의 양보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내기 위한 나름대로 위해 지렛대 전술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는 지혜의 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김진표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열어서 뭐 수정안이나 뭐 다 이제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표결이 돼버리면 이게 또 결국에는 또 다음 방향으로 또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합의해라라고 연기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본회의가 열릴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린 것입니다. 아마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서로 합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기다릴 것이고요. 오늘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래도 그럼 한번 연기를 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네네. 봅니다. 또 수정안이 제출해서 같이 상정을 해놓으면 우리 신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먼저 올라온 원안을 폐기 처리 투표를 하고 그리고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굉장히 큰 아마 역풍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여당을 압박하지만 아마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렛대라고 말씀하시는 건 직접적으로 진짜 민주당에서 그거를 처리하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전략을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는 그러나 아마 궁금해서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단독 수정안을 가지고 처리하면 민주당에게 국민이 보시는 시각이 거대 야당의 어떤 힘자랑 이렇게 또 하는 여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단독 수정안 올리고 나면 이제 야당 내에서도 그 지역구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것이 여도 야도 추경안 이야기가 또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꼼수 아닙니까? 꼼수죠. 예,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본 예산 통과시키기 전에 예. 추경 예산부터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정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예. 될 그 행위인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처리 못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자기들 지역구 예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역구 예산도 있지만 그럼요. 민주당이 신청해 놓은 게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하튼 자기들 지역구 예산도 반영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박수영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심자랑하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인데 그 예산은 민주당 예산으로 짜놓으면 어떡하는 얘기냐. 이 발목 잡기 야당 그 프레임에 또 걸리고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래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정기국회 넘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적.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게 그나마 좀 하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고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법인세가 저는 진짜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이제 이 매출액이 좀 낮은 곳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것도요. 그거 국민의힘이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법인세만 가지고 뭐 타협 못할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게 됩니다. 100분 동안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모습이고요. 100명의 패널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도 그 자리에서 하면 해당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좀 평상심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비로소 이제 좀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는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형식은 잘 차용했지만 내용과 태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도어 스태핑의 그런 형식과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비하거나 아니면 오늘과 같은 그런 어떤 기자 회견 이런 것을 좀 정례화를 자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100대 국정과제 설명회처럼 이렇게 됐지만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도어 스태핑의 대안으로 이런 어떤 정례 기자회견이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 초기 6개월 동안에 이렇다 할 국정 비전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설사 어떤 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구설수에 가려서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 뭐냐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을 계기로 그런 안정감도 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제시하는 그래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러나 또 중요한 계기가 되고 국정이 안정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야당이지만 그렇게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예산안 관련된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함께 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관련된 마지막 쟁점 사안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겁게 검토해 보겠다. 정부 여당 입장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당내 의견을 모아서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 화면 함께 연결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약속한 그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오늘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하시면서 또 마지막 그 중재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오늘은 그 중재안을 좀 수용해서 예산안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비공개 자리에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민주당도 우리 내부 의견 수렴의 좀 과정을 좀 거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의장의 중재안이 정말 이제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그 제안인 만큼 무겁게 그래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그 해결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우선 우리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나옵니다. 김진표 의장님께서 예산이 법정 기한도 지났고 정기국회도 도과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의장님이 내놓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합의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후 몇 시에 만나는지 아직 결정 안 나요? 오후 만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길이 막힙니다. 예, 예산안 협상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2차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봤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겁게 검토하겠다고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을 좀 모아서 수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는데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3%를 내리고 2년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냈다가 1%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바꿨다는 점. 그러니까 이걸 좀 숫자로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좀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약해진 느낌이 좀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당내 이걸 검토 어떻게 하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민주당은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자당 출신 국회의장이 마지막 호소한다 그러고 마지막 중재안인데 이것마저도 안 받으면요 예산안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근데 국민의힘이 좀 문제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마 또 대통령실의 이것도 의사타진도 좀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좀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3%인데 1%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열세가 뭐 정부 여당에 있다라는 얘기는 자기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들은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갖고 만족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결정은 어떻게 혹시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판에 한 번 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4면은 뭐 23 뭐 이렇게 또 1%뭐 이런 막판 번 더 또 협상한다. 막판 조정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홍근 의원의 말에 입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 무겁게 검토한다 하는 얘기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뜻이죠. 다만 뒤에 정부 여당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중소 중견기업 54,400개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뜻일 수 있고요. 오늘 중재안에는 사실 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끝까지 이제 협상이라는 건 끝까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저렇게 두 자락을 다 까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원내대표라도 저런 태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야 당에 가서 설득할 또 명분이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한 말씀 잠깐 붙이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 이게 대통령실과 여당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인세 속사정이 어땠든지 간에 법인세가 겉으로 딱 하나 쟁점이 됐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협상의 경직성이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게 구하는 과정들이 아마 좀 몇 시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만날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게 될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야기 하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 이야기 다시 좀 질문 드려봤는데요. 자, 국정과제 점검회의 박수현 전 수석께서는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예, 뭐 그 대통령께서 저렇게 토론하고 난상 토론하고 하는 거를 되게 즐기시는 편이에요. 즐기고 그리고 저 도어 스태핑이 몇몇 뭐 특정 언론사의 비협조 때문에 중단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도어 스태핑이 63회 하면서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 뭘 했냐면 라디오 저기랬어요. 노변 정단 난로가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정담을 나눈다 해갖고 그 라디오를 그때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미국이 수정헌법에 딱 재선까지만 8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11년인가 재임을 했는데 그 노변 정당을 몇 번 했는가 봤더니 30회예요. 11년 동안. 그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을 잘해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그 그냥 6개월 만에 64뭐 6개월 좀 더 63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도였는데 그 의욕만큼 뭔가 그 이게 좀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영원히 중단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소통의 방식과 채널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이제 대화니까 뭐 대통령이 평상시 이제 쌓아온 뭐 그 본인의 문제의식과 이런 거를 그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또 이제 정치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레토릭이라든가 뭐 꾸미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또 투박한 직설 화법이니까요. 오히려 저런 게 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뭐 그 출근길 문답 얘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봤었잖아요. 출근길 문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풀 취재를 좀 불허하고 조금 그때 소통 방식이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이번에 생중계로 하게 된단 말이죠.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이 배경이 뭘까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윤 대통령께서 가장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가 동시에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본인의 정책적 역량, 야당에서는 무능하다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정책적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부가 돼 있고 내가 이런 정책적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칫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아까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너무나 국민이 6개월 동안 대통령이 뭐 처음 해보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완벽하게 파악이 됐다라고 기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걸 지켜볼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할까? 지금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 나라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야 보수 진보가 집권을 했다고 해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정반대로만 해왔을까. 그런 인식을 좀 포용성 있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부든 대한민국을 전부 다 앞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기준에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인데 노동개혁, 연금개혁 같은 것들을 과연 얼마나 의지는 충분한데 어떻게 그 로드맵을 잘 제시하고 국민께 이해를 시킬까, 신뢰를 얻을까.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태도나 뭐 자질구레한 부분보다도 그러한 어떤 방향,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잘 이해를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 불언서를 교도소에 제출하면서 가석방을 거부한 걸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입장 내놨습니다. 양당 반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국민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사실 이게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고 거기에 다른 어떤 이 김경수 전 지사나 다른 야권 인사를 구색맞추기 형식으로 집어넣는 야권 전체로 봤을 때도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가석방 거부에 대해서 일단 박수현 전 수석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사범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일인가요?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나오면서 뭐 사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한 명씩 균형을 맞춰서 하잖아요. 또 실제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거론되는 입장에서 보면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본인 형기가 이제 4.5개월,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구색 맞추기로 자기 이름이 거론이 언론에 자꾸 되니까 기분도 나쁘죠. 자기는 만기 출소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네. 예. 그래서 본인 입장을 나는 가석 방관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시키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본인의 어떤 유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왜 거기에 껴맞추냐, 나 형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라고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죠, 최소한. 근데 사면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요? 사면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그거하고는 할까요? 관계 없을 겁니다. 형기만으로도. 그래서 형기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결과적으로 이제 복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 사면은 형기가 얼마 안 남아서 별로 뭐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박정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과한 브리핑을 하시는데 또 지금 뭐 정치 근육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립투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거꾸로 한번 돌려드리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많은 그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생각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많이 벗어난 죄질이 그렇게 안 좋은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이신데 그런 분을 저렇게 사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을까요? 굳이 김경수 지사의 저런 개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저렇게 과하게 반응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예. 그러니까 형기 15년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를 비교하는 것, 게다가 복권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고 대통령실에서는 신경 안 쓴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면을 단행하겠다라는 의미일까?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떨까요? 이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 2020년 1월인가 이낙연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당시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인가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하겠다 해갖고 엄청난 역풍을 맞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당신 뭐냐? 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당신이 왈가왈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그리고 사실상 그걸 철회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요. 다른 사람이 그게 같이 뭐 논의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자기 입장 밝힐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사면과 복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석방을 저는 원치 않는다. 엉뚱한 얘기를 왜 합니까?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사면과 복권이면 나는 사면도 원치 않고 복권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지. 왜 이 사면 복권하고 관계도 없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지금 가석방이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주려면 그 복권까지 화끈하게 다 해주지 뭐 치사하게 사면만 해주고 뭐 이러냐. 이런 식의 그 접근은 오히려 저는 이런 그 김경수 지사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민주당 쪽의 반응 때문에 대통령의 짐을 하나 덜어줘 버렸다. 왜냐하면 사면 복권할 때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걸 사면 복권을 다 해줘야 될지 사면만 해줘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 아직 결정된 거 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또 김경수 지사를 사면이든 복권이든 하면요.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해주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이 있듯이 그래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그러니까 싹 다 정리됐어요. 아, 그러면 안 해주는 걸로 결론이 아니 날 본인이 거다?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가석방 이야기가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특별 사면과 가석방은 늘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4개월 절반의 형기만 남았기 때문에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서 지금 현재 가석방 대상이 돼 있는 상태고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여러 가지 판단이 복잡하지만 가석방은 지금 대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특별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현실성이 높은 것이 가석방이라고 보고 나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예. 예. 주제를 이 질문까지는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김만배 씨 어젯밤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네. 뭐 차량에서 그런 시도했죠. 시도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공동 대표, 이사, 뭐 인테리어 업자들이 검찰에 체포가 돼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
해석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미수에 그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렇게까지 그 마감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 않고 이른바 뭐 자해 소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한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그 이 무슨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목하고 가슴 부위를 이제 몇 번씩 찔렀다고 예.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극단적 선택할 때 그 수단을 보면은 그 생을 마감하려는 분들은 그 뭔가 그 이제 투신을 한다든가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뭐 이제 이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하는 거지. 김만배 씨가 했던 거 그게 이제 그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도 이게 활보 문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과연 그런 수단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가려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검찰에게 뭔가 나 그 막 너무 그 세게 다루면 나 어떻게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경고하는 뭐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당시의 정황 예. 그리고 지금 그 본인이 그거 해놓고 차 안에 혼자 있다가 또 변호인을 부르고 변호인이 와서 119에 신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이 극단적 선택의 다양한 케이스하고 그 좀 뭔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좀 조심스러운 천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리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고 진지할 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신 의원님 차원보다는 좀 다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유동규 남욱이라고 하는 아주 고구마 줄거리를 딱 잡고 여러 가지를 쭉 캐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달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만배가 출소를 하면서 김만배의 입에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김만배를 통해 확인하고 그 진술 증거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 입에서 나온 것이 유동규와 남욱,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 진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고구마 줄기를 중간에 다 끊고 있는 탄핵시키는 와중에서 김만배 씨를 아마 강도 높은 압박을 했을 겁니다. 측근들을 구속하기도 네.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가 느꼈을 어떤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우리 신조 의원님 검찰 수사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면 참 우리 검찰이 물론 저도 뭐 추측입니다만 예. 그런 어떤 검찰의 과한 정치 보복적 그런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검찰의 입장을 어떤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강도 높은 그런 어떤 한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만에 하나 추정이고 우려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왕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앞서 언급했던 그 김만배 씨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그리고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쌍방울 전 부회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은 지나치게 이제 압박용 수사를 주변 인물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요. 4,440억까지 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검찰이 찾아내면은 그거를 저기 할 수 있게끔 동결시킬 수 있게끔 법원에서 그걸 지금 영장을 내준 상태인데 지금 800억인가 동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허용해준 4,44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200 몇십억 추가로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작년 가을에 구속되기 전에 그 비자금 관련 화천대유 비자금 관련된 모든 자료를 그 오늘 구속영장 청구된 헬멧맨이라고 불려지는 최우양 씨 집에
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거를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다 확보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내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별건 수사도 아니고 뭐 누구를 뭐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수사도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입장을 뭐 내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저 대장동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이것을 민간 개발로 다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것을 성남시가 개입해서 민관 합동 개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의 이익을 5,500억을 회수를 했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 관여돼 있던 관의 개발의 부분인데 이 민의 개발 부분에서 지금 소위 대장동 일당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이익을 가지고 싸우고 저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검찰발 피의 사실이 계속 공포되면서 마치 지금 이 민의 분야에서 일어났던 대장동 일당들의 이야기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여기에 개입해서 한 판으로 같이 노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미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연결이 될 때마다 민주당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검찰이 소위 어떤 그 공소장 이 문제를 법원이나 본인 피의자 본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특정 언론에 먼저 5시간 전에 먼저 주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그런 것이 한 200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한번 지켜보면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